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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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검수완박 헌법재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이번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작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대 4로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된 거죠. 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무효라고 역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또 기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 이거 어떻게 결정이 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사기소 분리법이죠. 네. 그걸 뭐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그 법률을 무효해달라는 청구거든요. 예.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혼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퉈야 할 내용들을 그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다툰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는 있지만 네. 그 권한쟁의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법률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그렇군요. 과거에 97년도에도 네. 신한국당에서 그 노동관계법 처리할 때도 예.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헌재에서 판결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미디어법 처리할 때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만 그 법안을 무효로는 할 수 없다. 그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당에 이준석 그 전 대표께서 우리 당을 상대로 그 가처분 신청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왔던 것인데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집단이고 또 자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의 정치적 행위를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면 지금 정당 정치가 사실상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이번 판결은 그래요. 그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 단체의 안건 조정위원으로 변장을 해갖고 소위 말해서 안건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개정안을 의결을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통과됐죠. 그러니까 절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가 인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 자체는 인용한다. 굉장히 어정쩡한 판결인데요.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의회가 스스로 자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회가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원하면 이런 법,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꼼수 탈당도 시키고 당시에 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다시 복당하냐?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이후에 복당 여부를 검토해보겠다. 이거 도대체 의회 스스로가 지금 작아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이 청구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 표결권 침해한 것은 맞지만 검수완박 입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헌재 의원들이 모두 9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대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법무부 검사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6명의 검사들이 제기한 또 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잠시 뒤에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또 전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기소 관련 또 민주당 당무위의 대표직 유지 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속전속결 처리됐는데 7시간 만에 처리된 게 굉장히 빨리 결정됐어요. 여러 당내 이견이 좀 나오나 봐요. 그럼 이미 예견된 답정 기소였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미 그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일 간의 그 정상회담하고 또 69시간제 관련해서 여론이 대단히 악화됐잖아요. 그 틈을 타서 또 그동안 해왔던 이제 검찰이 수사관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번에 기소했다라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그렇게 요거에 맞춰서 우리 당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원래 당을 또 빨리 정비해서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데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조응천 의원은 좀 절차 과정이 너무
과유불급 너무 성급히 처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했거든요. 저도 이제 당무위원이어서 어제 당무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 자리에서 한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아, 예.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수정해서 이제 내용도 발표도 했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게 정치 탄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직 기소만 됐고 공소장조차도 확인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그 공소장 받은 이후에 당무위 열어서 하면 될 것을 네. 이렇게 빨리 하는 모양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이견은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정치 탄압이라는 거에 대한 이견은 없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응천 의원이 정치 탄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탄압이라고 하려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아주 경미해야만 된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걸로 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뭐 이미 답정 셀프 구조죠. 이미 다 그럴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것이 당원 80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당 개혁 방안입니다. 예, 예. 그래서 부정부패를 제거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다 깡그리 무시를 한 건데 네. 우리 당의 입장을 좀 보면 저 이재명 그 이준석 전 대표 네, 네.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었었어요. 예, 그때 예. 윤리위에 회부했죠. 네. 윤리위하고 그 당무위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원래 윤리위에 회부하는 게 맞아요. 예. 윤리위는 전원이 다 비당직자예요. 당원이 아닙니다. 예, 비당직자뿐만이 아니라 비당원이에요. 네. 그리고 한 사람만 당의 국회의원이 지명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비당원이 결정을 하는데 당무위원은 전원이 당원이고 당직자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에서 반대도 있으니까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비명계의 반대도 있으니까 속전속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표 이 사안을 좀 분리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28호 약정설 또 대북 송금 수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또 기소를 할 경우에는 당 차원의 문제로 이게 비화될 수 있으니까 분리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당이라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공존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 당 전체를 봤을 때는 소수의 의견인 건 분명한 예. 사실이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복기해 보면 네, 예. 이번에 대장동 건과 성남 FC 건에 대해서 네. 이제 불구속 기소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잖아요. 예. 그 70명의 검사 투입하고 수사관까지 해서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작년 22년 11월부터 3월 달까지 있잖아요. 그 428의 약정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2,00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놓고서 검찰에서는 지금 일단 이 428호 약정 설과 관련해서는 공소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장동 건은 배임죄잖아요. 네. 배임의 핵심은 배임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사익을 편취해야 되는데 뭐 다른 이런 한 장 받은 증거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428억 약정했다는 것이 부정처사고 사후수뢰, 이것이 그 대장동의 유죄를 입증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공소장에 담지 못했고요. 그다음 불법 대선 자금 8억 4천만 원 관련돼서도 지금 김용 부원장 이제 구속 기소해서 재판 중인데 뭐 더 나아가지도 못해서 그것도 공소장에도 못 넣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건은 검찰에서 그 무리한 그 수사를 그동안 했고 네. 한 것이고 또 지난 2월 달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또 교모하게 지금 국정 지지도가 국민의 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 시점에서 기소를 하니까 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에서 또 수사안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수사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줄줄이 기소가 될 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년 6개월 말씀하셨는데 비단 이제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예,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426억
네, 예. 예, 그거는 예. 지금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죠. 검찰이 공소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네. 추가 기소하겠다. 네, 수사 1차 중이다. 기소라는 표현을 써서 네, 그래서 1차 기소일 예. 뿐이다. 그리고 책임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기소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요. 여하튼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앞으로도 줄줄이 사탕으로 기소권이 남아 있고 네. 매주 법원에 출두하셔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중차대한 그 리스크를 안고 계시죠.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이고요. 유력한 대선 후보였어요. 그런 분을 기소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물증이 가장 핵심적인 물증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부터 해놓고 예. 추후 보완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성남 FC 제3자 뇌물건이라든가 배임 같은 거는 이미 충분하게 혐의가 기소장에 명시되어 있고요. 네. 특히 성남 FC 같은 경우 제3자 뇌물죄 그 동일한 경우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수사 받으셨고 구속도 되셨고 예. 또 형벌도 받으셨고 예. 탄핵도 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은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후폭풍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급락한 이 청년 세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애쓰는 모습인데요. 네. 당내에서 해법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장해찬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위 천하용인 팀이 한 15%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건 당원들에서 15%고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 지도부에게 천하용인을 중용해야 된다. 천하용인은 또 독자적인 정치인들이죠. 개개인들이 모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포탕 한다고 했잖아요. 이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룹과의 선긋기 뭐 이런 것도 하락세에 한몫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들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하진 않는데요. 천하람 위원장 참 좋아하고 덩치 더 크고 한데 그 덩치에 걸맞게 그냥 조건 붙이지 말고 좀 그릇이 큰 모습 만나서 그냥 조건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연 전 비대위원님, 네. 청년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윤석열 대통령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네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시고, 예, 네,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복합적이라서 어느 하나로만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거 전체가 이제 천하용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네 분이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그런 분 중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겠다라고 아예 선을 걷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부른다고 오실 분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천하람 뭐 이긴 이런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당의 당원이시고 네. 하고 또 당협위원장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기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인의 그 시의회에 또 일도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잠시 뒤에 질문 좀 더 드리고요.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어요.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러니까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야가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 중재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만 입장차만 재확인했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요. 조금 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요. 혹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시죠.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시장 원리에 맞지 않거든요. 예. 생산된 쌀은 무조건 정부에서 다 수매해 준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았어요. 아. 그것을 우리 당이 지금 폭탄을 넘긴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소요되는 국민 세금이 엄청나요. 이것은 다 국민들한테 목에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농정을 제대로 해서 그 수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도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예를 들자면 지금 쌀의 그 생산 소비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생산은 늘고 있고 이것을 좀 시장 원리에 맞춰야 된다. 저희는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양국관리법부터요. 자, 일단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네요. 양국관리법.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안 시켰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쌀값이 작년에 쌀값이 정말로 역대 최대로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많이 커졌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쌀값 정상화법, 저희는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예상치 못한 풍년이 일어났을 때 3% 5% 기준이 있잖아요. 풍년이 일어났을 때 초과된 거에 대해서 식량 주권 차원에서 그거를 정부에서 매입하자는 법안이고 그 이전에 이렇게 풍년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쌀 농사를 짓는 그곳에 그 타작물 같은 경우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심어서 쌀이 풍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대단히 그 예방적인 조치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 표결 결과 보니까 저희는 169명이 찬성했는데 국민의힘도 90명만 반대를 했네요. 보니까 112명인데 아마도 농촌 지역구로 두신 의원분들은 찬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표결 결과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국관리법? 그래도 딱 저 표로 보면은 딱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구도 저도 평택인데 평택에도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촌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저 쌀값 정상화법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태도에서 농민들이 정말 많이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절대로 저걸 반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참 예컨대 이제 반도체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됐어요. 그건 정부가 사줘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농정 지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다른 쪽에 이미 쌀의 소비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는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농민들이 좀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대책 수단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쌀값이 역대 최대로 폭락해서 정부가 많이 매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요거를 법으로 제정해서 이게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정부마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하고 그래서 농민들도 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생산은 되고 팔리지는 않고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 같은 거를 권유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법안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사안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청년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청년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변인께서는 뭐 민주당 대변인이시긴 합니다만 청년 지지율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죠. 상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변화라든지 혁신 같은 걸 많이 바라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것을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특히 20대 남성들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찍어내기로 쫓아내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던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부터 이제 천하용인 그 후보들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대표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천하람 후보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안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못한다라는 것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전당대회 전하고 전당대회 후하고 사이에 그 2030 세대의 그 지지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당대회 이제 들어갔을 때 천하람 후보가 출마했을 때에는 그 민주당이 20대에서는 31.7이었는데
국민의힘은 32.3으로 오히려 더 높았어요. 근데 전당대회 끝나니까 민주당이 34.3이고 국민의힘은 26.2%로 떨어졌어요. 예. 어디 조사입니까? 이게 지금 갤럽하고 리얼미터에 평균 낸 것인데 평균이군요. 예. 그리고 더 특이할 것은 2030 세대들이 무당층으로 나가는 폭이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아, 지금요? 예, 20대가 거의 32.7%가 무당층이고 네. 30대도 24.3%가 무당층으로 네. 빠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아직 천하람 전 대표 도전사시요. 예. 만나지 않고 있다는데 만나지 맞아요?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서로 일정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이 네, 정확한 네. 평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후보 측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화와 혁신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천하용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좀 젊은 층에 좀 약했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준석 부분에 대표가 있어서 대표할 반성을 때는 해야 많이 되는데 높아졌는데. 이준석 대표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 남성은 저희를 지지하고 여성은 지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네, 네. 또 하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가 이제 지역 갈등이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소위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한 선거 전법이 국가 이익에 부합이 되는가. 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회의가 있고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 만약에 그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면 저희 기존의 집도끼들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 지금 2030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무당층 문화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민주정으로 그 가진 대책을 지금 않았죠.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기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싶진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네. 청년 그 이제 일자리 예산 같은 걸 대폭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런 정책들 때문이라도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의 변화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만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3년 뒤에 첫 공식 일정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행 비대위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어제 기사를 보면 이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해서 저희는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당의 구성이 친이계가 좀 더 많고 아. 그리고 이제 친박계가 예. 좀 소수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의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나 두 분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없지 않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글쎄 두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곧 국민과 소통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유영아 변호사가 밝혔나봐요. 네네. 예. 그래서 좀 근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은 두 없으니까. 전직 대통령이 향후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글쎄 그렇지만 이제 모양새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식의 상황 정치임은 곤란하다. 네. 저는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곧 소통한다 그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저 국립현충원을 찾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뇌물 등으로 이제 구속돼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면 복권되신 건데 그런 불명예를 좀 풀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총선 이제 1년 남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전직 대통령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현직 정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분들이 예. 또 그분들한테 계속 이런 것들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 이게 예. 세력화 될 수 있고 아.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그 의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좀 뭉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총선에서 또 공천도 또 받고 또는 공천 아니더라도 정치적 영역에서 일정 부분의 지분들을 확보하려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같이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